혹시 당뇨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과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이나 당뇨의 경우 약물만으로 치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학회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체의 경우 공복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하고 식후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고 식후혈당 또한 140이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요.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습관 3가지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어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쉬는 시간 동안 인슐린 분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데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2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코르티솔이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과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식욕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과 콩, 고구마, 귀리 등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하여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 채소, 밥보다 생선, 빵의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넓은 접시의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 채소로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이 패턴은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과 먹는 종류에 상관없이 식후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쌀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과 흰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 등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3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기적의 음식 2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흡수가 올라가 권하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없어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높아집니다. 되도록이면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음료인데요.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음료 한 병에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답니다. 그럼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 단맛을 느끼실 겁니다.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호박이 넝쿨 채 굴러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단호박의 효능과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단호박에 관한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봐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랍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이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 아셨나요?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효능 5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이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어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을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와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그리고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 사과가 진짜 보약인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에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지요.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팩틴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이 된답니다.